회장님, 설마 아이가 하는 이런 헛소리를 믿으실 건 아니시죠? 벌벌 떨던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 우연히 들어간 대기업 이사회장 한가운데서 억만장자 임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는 웃을 때 얼굴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소년이 지목한 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그룹의 실세였습니다. 그 순간 경호원들이 청소부 아버지를 바닥에 제압했고 격분한 전무가 아이의 뺨을 올려 붙이려는 찰나 이미 노망이 났다고 소문난 늙은 회장이 전무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와 눈을 맞추더니 좌중을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새벽이었다. 반지하 창문은 김이 서려 하얗게 흐려져 있었고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동수는 이불에서 상체를 일으키자마자 먼저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냉기가 뼛속으로 훅 올라왔다. 서준아, 일어나기 전에 아빠가 먼저. 동수는 부엌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커피포트를 꽂았다. 한 번, 두 번, 전기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플러그를 다시 눌러 꽂고 숨을 삼켰다. 마침내 미세한 소리와 함께 물이 데워지기 시작했다. 방 안쪽 접힌 이불 아래에서 박서준이 조용히 눈을 떴다. 말수가 적은 아이는 울지도 때도 쓰지 않았다. 다만 동수가 손을 떨고 있다는 걸 너무 쉽게 알아차렸다. 동수는 뜨거워진 물을 대야에 부어 찬물로 섞었다. 손등으로 온도를 재고는 서준의 얼굴을 씻길 수건을 적셨다. 수건에서 올라오는 약한 김이 이 작은 방의 유일한 따뜻함 같았다. 그때 문틈 아래로 종이 하나가 쓱 밀려 들어왔다. 얇은 종이인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동수는 서준보다 빨리 움직였다. 종이를 주워 접어 주머니 깊숙이 구겨 넣었다. 손바닥이 종이 모서리에 긁히는 느낌이 났지만 티내지 않았다. 서준이 수건을 받으며 물었다. 아빠, 뭐야? 광고지야. 동수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웃는 근육을 억지로 당기자 볼이 뻣뻣했다. 오늘은 대박이 터질 날이야. 아빠, 진짜로. 서준은 대답 대신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늘 들고 다니는 모서리가 다른 스케치북. 그는 아빠의 웃는 얼굴을 잠깐 바라보더니 연필을 꾹 눌러선 하나를 그었다. 웃음 밑에 있는 무언가를 아이는 선으로 먼저 잡아내곤 했다. 동수는 옷걸이에 걸린 작업복을 집어들었다. 세탁이 덜 마른 천에서 싸구려 세제 냄새가 났다. 그는 잠깐 창문을 열어보려다 멈췄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이 방은 더 차가워질 것 같았다. 그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학교 공사 때문에 일찍 끝난댔지? 아빠 일터로 와. 거기서 조용히 기다리면 아빠가 끝나고 따뜻한 거 먹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빠, 괜찮아? 동수는 대답을 삼켰다. 대신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무슨 약속 같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날 아침 동수는 결심하고 있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만은 버티겠다고. 그는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를 더 깊이 눌러 넣었다. 퇴거 예고장이라는 글자가 손끝에서 자꾸만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이 스케치북 첫 장에 조용히 적었다. 유리탑. 아이의 글씨가 이상하게도 예언처럼 보였다. 하늘그룹 마천루의 로비는 바람소리마저 다르게 울렸다. 대리석 바닥은 매끈했고 천장은 너무 높아 사람 목소리가 작게 퍼졌다. 박동수는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을 닦았다. 반사된 조명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잠깐씩 찌그러져 보였다. 직원들이 지나갔다. 값비싼 슈트, 번쩍이는 구두, 향수 냄새. 그들은 동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는 법이 없었다. 눈이 스쳐도 그 시선은 동수를 통과해 다른 곳을 향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 동수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짜고 또 짰다. 문제는 서준이었다. 학교 공사로 갑자기 등교가 멈췄고 맡길 곳이 없었다. 동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빌딩 뒤쪽 직원 출입구로 몰래 들여보냈다. 경비의 눈이 한 번만 제대로 닿으면 끝이었다. 서준아. 동수는 탕비실 구석을 가리켰다. 커피 냄새와 종이컵 냄새가 섞인 좁은 공간. 여기 서 있어. 진짜 쥐 죽은 듯이. 알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대신 스케치북을 꺼냈다. 동수가 주머니에서 연필 하나를 건네자 아이는 그걸 소중하게 받았다. 동수는 대답을 삼켰다. 대신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무슨 약속 같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날 아침 동수는 결심하고 있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만은 버티겠다고. 그는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를 더 깊이 눌러 넣었다. 퇴거 예고장이라는 글자가 손끝에서 자꾸만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이 스케치북 첫 장에 조용히 적었다. 유리탑. 아이의 글씨가 이상하게도 예언처럼 보였다. 하늘그룹 마천루의 로비는 바람소리마저 다르게 울렸다. 대리석 바닥은 매끈했고 천장은 너무 높아 사람 목소리가 작게 퍼졌다. 박동수는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을 닦았다. 반사된 조명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잠깐씩 찌그러져 보였다. 직원들이 지나갔다. 값비싼 슈트, 번쩍이는 구두, 향수 냄새. 그들은 동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는 법이 없었다. 눈이 스쳐도 그 시선은 동수를 통과해 다른 곳을 향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 동수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짜고 또 짰다. 문제는 서준이었다. 학교 공사로 갑자기 등교가 멈췄고 맡길 곳이 없었다. 동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빌딩 뒤쪽 직원 출입구로 몰래 들여보냈다. 경비의 눈이 한 번만 제대로 닿으면 끝이었다. 서준아. 동수는 탕비실 구석을 가리켰다. 커피 냄새와 종이컵 냄새가 섞인 좁은 공간. 여기 서 있어. 진짜 쥐 죽은 듯이. 알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대신 스케치북을 꺼냈다. 동수가 주머니에서 연필 하나를 건네자 아이는 그걸 소중하게 받았다. 동수는 대답을 삼켰다. 대신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무슨 약속 같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날 아침 동수는 결심하고 있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만은 버티겠다고. 그는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를 더 깊이 눌러 넣었다. 퇴거 예고장이라는 글자가 손끝에서 자꾸만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이 스케치북 첫 장에 조용히 적었다. 유리탑.
아이의 글씨가 이상하게도 예언처럼 보였다. 하늘그룹 마천루의 로비는 바람 소리마저 다르게 울렸다. 대리석 바닥은 매끈했고 천장은 너무 높아 사람 목소리가 작게 퍼졌다. 박동수는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을 닦았다. 반사된 조명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잠깐씩 찌그러져 보였다. 직원들이 지나갔다. 값비싼 슈트, 번쩍이는 구두, 향수 냄새. 그들은 동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는 법이 없었다. 눈이 스쳐도 그 시선은 동수를 통과해 다른 곳을 향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 동수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짜고 또 짰다. 문제는 서준이었다. 학교 공사로 갑자기 등교가 멈췄고 맡길 곳이 없었다. 동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빌딩 뒤쪽 직원 출입구로 몰래 들여보냈다. 경비의 눈이 한 번만 제대로 닿으면 끝이었다. 서준아. 동수는 탕비실 구석을 가리켰다. 진짜 쥐 죽은 듯이. 알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대신 스케치북을 꺼냈다. 동수가 주머니에서 연필 하나를 건네자 아이는 그걸 소중하게 받았다. 정우였다. 하늘그룹 VIP 전용 화장실은 호텔처럼 깨끗했다. 향이 은은했고 거울은 사람을 너무 선명하게 비쳤다. 아빠가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는 참을 수 없었다. 배가 아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서준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숨을 죽였다. 발소리 하나도 크게 울릴 것 같았다. 그때 칸막이 너머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였다. 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웃는 말투. 서준은 그 목소리를 따라 조심히 한 걸음 옮겼다. 손잡이를 만지지 않으려고 손을 몸에 붙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목소리가 바뀌었다. 부드럽던 톤이 싹 가라앉고 차가운 금속처럼 변했다. 영감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정리한다. 서준은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는 말의 내용보다 바뀐 얼굴을 먼저 떠올렸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거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거울에는 전화하는 남자의 옆모습이 비쳤다. 깔끔한 머리, 완벽한 자세. 그런데 웃는 입꼬리 아래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지나갔다. 눈가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웃는 척하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청소부?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다 규정대로 잘라. 서준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이상하게도 알 것 같다. 아이는 소리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최대한 줄였다. 그는 숨을 참으며 탕비실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문고리가 너무 반짝였다. 손을 대면 흔적이 남을까봐 겁났다. 서준은 잠깐 멈춰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연필을 꺼낼까? 지금 여기서? 아니, 들키면 끝이다. 그때 화장실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재빨리 세면대 아래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는 남자의 구두가 거울 앞에 멈추는 걸 보았다. 남자는 거울을 바라보며 아주 잠깐 표정을 지웠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은 무표정이 아니라 계산하는 얼굴이었다. 서준은 그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머릿속에 선으로 그었다. 남자가 나가자 서준은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탕비실로 돌아오자마자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남자의 얼굴을 그렸다.
잘 다듬어진 넥타이, 깔끔한 턱선, 그리고 입가에 아주 길게 혀처럼 뻗은 선 하나를 그려 넣었다. 서준은 속삭이듯 말했다. 무서워. 그 말이 공기 속에 사라지기도 전에 복도 밖에서 다시 무전 소리가 울렸다. 회장님 동선 이동, 로비 대기. 점심시간 로비는 더 분주했다.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 바쁜 흐름 속에서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만든 좁은 길이 생겼다. 마치 물살이 갈라지듯 길 한가운데로 한 노인이 걸어왔다. 류태호 회장이었다. 박동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청소 카트를 미처 치우지 못한 채 벽 쪽에 몸을 숨겼다. 제발, 제발. 입속으로만 빌었다. 저런 자리에서 카트 하나가 동선을 방해하면 바로 끝이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췄다. 수행원들이 다가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안색이 좋으십니다. 오늘 컨디션 최고십니다. 말들은 부드러웠지만 너무 빠르고 너무 완벽했다. 동수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비어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손이 엘리베이터 버튼 쪽으로 가다 말고 허공을 더듬었다. 회장은 잠깐 휘청했다. 수행원들은 더 크게 웃었다. 더 가까이 붙었다. 괜찮으십니다. 잠깐 어지러우신 겁니다. 동수는 벽 뒤에서 숨을 삼켰다. 정말 괜찮은 건가? 누구도 진짜로 묻지 않았다. 그 순간 탕비실 쪽에서 서준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아이는 로비 한가운데 회장을 빤히 바라보았다. 서준아. 동수는 속삭이듯 부르며 손짓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하는 눈이었다. 마치 숨겨진 글씨를 읽으려는 사람처럼. 경호원이 동수를 발견했다. 거기 뭐야? 순간 공기가 딱딱해졌다.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동수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동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카트 치우겠습니다. 애는 잠깐. 그러나 경호원은 서준까지 시선을 던졌다. 애가 왜 여기 있어? 서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저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 역시 아이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지쳐 있었고 오래 외로웠고 무엇보다 의심으로 굳어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회장은 깨달은 듯 했다. 이 빌딩에서 자신을 향해 연기하지 않는 눈이 있다는 걸. 수행원들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정확한 눈. 회장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저 아이, 누구지? 동수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금속성 소리가 로비를 가르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박동수는 왜 자신이 50층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호원은 동수의 팔을 놓지 않았고 서준은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꼭 쥐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50층 복도는 또 다른 세계였다. 바닥의 카펫은 발소리를 죽였고 공기는 향이 아니라 규칙처럼 차가웠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이 작게 내려다 보였다. 회장은 수행원들에게 손짓했다. 잠깐. 그 틈으로 강민재 전무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급히 달려왔다. 얼굴에는 걱정이 걸려 있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말은 완벽했다. 장인어른, 괜찮으십니까? 제가 바로. 그런데 서준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아이는 전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복도 전체가 들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복도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강 전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더 무서웠다. 강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웃음은 그대로였지만 눈이 달라졌다. 지금 누가 뭐라고 했지? 동수는 반사적으로 서준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죄송합니다. 애가 말을 잘못. 그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다. 체면 같은 건 이미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나였다. 서준을 이 자리에서 빼내야 한다. 그는 숨이 가쁘게 떨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강 전무는 경호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들 당장 내보내. 아니, 해고 처리해. 규정 위반이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이 동수의 팔을 다시 잡았다. 동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한 번 해고되면 반지하도 끝이다. 그 구겨넣은 종이가 오늘 저녁 진짜가 된다. 그런데 회장이 천천히 강 전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의심과 피로로 가득했지만 방금 아이가 던진 한마디가 그 안에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준의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의 손은 떨지 않았다. 강 전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이런의 말 마이너스 잠깐.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한 단어였는데 복도 전체가 멈췄다. 회장은 다시 아이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너 왜 그렇게 말했지? 동수는 그 질문이 구원인지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한 질문이 그들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때 강 전무의 입가가 아주 얇게 떨렸다. 서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복도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박동수는 무릎을 굽힌 채 서준의 입을 막고 있었다. 아이의 숨이 손바닥 안에서 작게 울렸다. 강민재 전무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반듯해서 더 무서웠다. 눈은 웃지 않았고 눈가가 아주 얇게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이 동수의 손을 뿌리쳤다. 아빠, 괜찮아. 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소리가 복도 끝까지 닿았다. 서준은 류태호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사람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수행원 한 명이 애가 뭘 안다고 하고 웃으려다 입꼬리만 떨고 말을 삼켰다. 서준은 강 전무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저 아저씨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눈이 먼저 도망가요. 그리고 웃을 때 얼굴이 아니라 가면이 먼저 움직여요. 강 전무의 웃음이 조금 더 넓어졌다. 넓어지는데 그게 친절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졌다. 지금 나를 지목한 거니?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말은 반짝반짝한데 안에 따뜻함이 없어요. 차가운 계산 소리만 나요. 박동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세상에, 여기서 그 말을 하면 그는 서준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숨기려 했다. 그러나 경호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동수의 팔을 비틀듯 잡았다.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퇴장.
강 전무가 손을 들었다. 퇴장이 아니라 처리해. 이런 소문은. 그는 말끝을 흐리며 서준을 내려다봤다. 싹을 잘라야지. 그 순간이었다. 강 전무의 손이 서준 쪽으로 올라갔다. 아주 빠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박동수는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오려 했다. 서준아. 하지만 더 빨랐던 건 류태호 회장이었다. 회장은 조용히 손을 뻗어 강 전무의 손목을 낚아챘다. 늙고 병든 사람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운 힘이었다. 강 전무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다. 너 지금 뭘 하려 했지? 강 전무의 입꼬리가 굳었다. 장인어른, 제가 마이너스 멈춰. 회장은 강 전무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서준에게 시선을 옮겼다. 아이의 눈과 회장의 눈이 다시 맞닿았다. 그 짧은 순간 회장은 깨달았다. 저 아이는 두려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회장은 좌중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너, 그리고 서준에게 물었다. 네가 본 걸 내게 설명해봐라. 박동수의 숨이 걸렸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질문은 함정이기도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 전무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회장 집무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싹 잘렸다. 커다란 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지만 류태호 회장은 책상 앞에 앉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마치 신문관처럼. 너희 둘만 남아. 수행원과 경호원들이 나가며 문을 조심히 닫았다. 박동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회장의 시선은 동수가 아니라 서준에게 꽂혀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서준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 말수가 적은 아이답게 대답을 고르듯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했다. 첫 장에는 로비가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작은 사람들. 그런데 얼굴은 희미하고 대신 각자의 얼굴 위에 가면이 그려져 있었다. 웃는 가면, 화난 가면, 아첨하는 가면. 그 아래엔 같은 몸, 같은 넥타이, 같은 명찰. 회장은 눈썹을 미세하게 올렸다. 가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얼굴을 안 쓰고 가면을 써요. 다음 장에는 강민재 전무가 있었다. 넥타이는 칼같이 곱고 어깨는 단단했다. 그런데 입가 옆에 뱀처럼 길게 그어진 선이 있었다. 그리고 눈은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서준이 말했다. 저 아저씨는 입꼬리가 내려갈 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괜찮다 할 때 눈이 먼저 다른 데를 봐요. 박동수가 숨을 삼켰다. 이걸 회장 앞에서 말해도 되는 건가? 그는 손을 모아 비볐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가난은 숨길 수 있어도 이방의 압박은 숨길 수 없었다. 회장은 동수에게 물었다. 너는 이 아이가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있었나? 몰랐습니다. 동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줄만. 회장은 다시 서준을 보았다. 너 사람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이니? 서준은 잠깐 생각했다. 말이랑 눈이랑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림이 더 잘 그려져요. 회장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아주 작은 흥분이 섞여 있었다. 외롭고 의심 많은 노인의 눈빛이 오랜만에 무언가에 걸린 듯 했다. 좋다. 회장은 낮게 말했다.
너희를 당장 내보내면 내가 손해를 본다. 박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옆엔 거짓말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는 서준의 스케치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거짓말을 못 참는 얼굴이구나. 박동수의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선택의 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이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꺼낼 듯 입술을 열었다.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았다. 대신 동수 앞으로 밀어놓았다. 내가 잡아봐라라는 뜻처럼. 내일 회장이 말했다. 중요한 인수합병 미팅이 있다. 박동수는 손을 뻗지 못했다. 종이가 마치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회장님, 저는 청소 용역입니다. 저희는 너 말고. 회장의 시선은 서준에게 박혔다. 서준은 눈을 깜빡였다. 이해는 빠르지만 감정 표현은 적었다. 그저 스케치북을 조금 더 꽉 잡았다. 회장이 계속했다. 너희를 해고하지 않겠다. 오히려 월급의 3배를 주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대신 내일 미팅에 아이를 앉혀라. 먼 친척 조카로. 박동수의 목이 말랐다. 3배라는 말이 반지하의 냉기를 잠깐 밀어냈다. 난방, 월세, 밀린 가스비, 구겨넣은 퇴거 예고장.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서 춤췄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이였다. 안 됩니다. 동수는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나왔다. 그런 자리 위험합니다. 회장은 미소도 없이 물었다. 위험한 건 내 삶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에 동수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은 알고 있었다. 가난은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다. 냄새처럼, 손톱처럼, 눈밑 그림자처럼 드러난다. 동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서준을 바라봤다. 아이는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다. 다만 조금 더 조용해졌을 뿐. 그 눈은 유리탑 안을 보고 있었다. 회장이 말했다. 내일 그 아이가 본 것만 말하면 된다. 분석도 필요 없다. 그냥 박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다. 아들을 도구로 쓰는 건가?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지키려면 오늘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목을 조였다. 서준이 아주 작게 말했다. 아빠, 나 할 수 있어. 동수는 그 말을 듣자 더 아팠다. 아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정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빠를 살리고 싶어서였다. 동수는 회장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숙였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말해. 동수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똑바로 말했다. 제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이라도. 방 안 공기가 딱 멈췄다. 수행원 하나 없는 방. 청소부가 재벌 회장에게 던진 말치곤 너무 무모했다. 하지만 회장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입가가 움직였다. 좋다. 회장은 짧게 말했다. 그 용기 내일도 유지해라. 박동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거래는 돈이 아니라 목숨 같은 신뢰를 담보로 하는 거래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저녁, 지하 주차장은 낮보다 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졌고 차들이 만든 그림자가 사람처럼 움직였다. 강민재 전무는 자신의 차 옆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는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청소부.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오늘 당장 뒷조사, 가족관계, 비, 약점, 전부. 보안팀장이 대답했다. 예, 전무님. 강 전무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는 겁을 먹지 않았다. 겁을 먹는 연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 아이는 위험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진짜는 가짜보다 설명이 적고 그래서 더 믿기 때문이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다시 연락해왔다. 전무님, 나왔습니다. 강 전무는 차문을 열어놓은 채 통화 내용을 듣기만 했다. 청소부 박동수, 몇 년 전 배우자 사망. 그 과정에서 병원비가 크게 남았고 지금 사채성 채무가 있습니다. 강 전무의 입꼬리가 아주 얇게 올라갔다. 얼마나? 정확한 액수는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추심이 붙어 있습니다. 강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가난은 언제나 가장 손쉬운 목줄이었다. 그는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 기둥 옆으로 걸어가 낮게 말했다. 추심 쪽. 내가 아는 사람 연결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겁을 주되 흔적은 남기지 말고. 보안팀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이도 포함입니까? 강 전무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아이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해놓고 바로 다음 문장을 차갑게 붙였다. 아이를 보는 아버지를 흔들면 된다. 전화를 끊자 강 전무는 차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주차장에 묵직하게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그의 계획도 잠겼다. 한편 동수는 지상 버스 정류장에서 서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이 차가웠다. 동수는 서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내일은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자. 알겠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멀리 마천루를 보고 있었다. 빌딩 꼭대기 불빛이 별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동수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다. 진동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동수는 받지 않으려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동수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웃고 있었다. 이자 날짜 잊지 마세요. 동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일 아침 그 미팅보다 더 무서운 게 이미 시작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오전 대회의실 문은 무겁게 열렸다. 안쪽은 밝았고 테이블은 길었고 물잠마저 반짝였다. 박서준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바닥 위를 조심히 걸었다. 몸에 맞지 않는 고급 정장이 어색했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스케치북 대신 작은 게임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게임하는 척이 오늘의 규칙이었다. 박동수는 문 밖에서 더는 들어갈 수 없었다. 경호원이 가로막았다. 동수는 서준에게 마지막으로 입모양만 남겼다. 조용히.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구석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화면에 집중하는 척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상대 회사 대표들은 말이 유려했다. 시너지 글로벌 확장 같은 단어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넘겼다. 유태호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상대를 보면서도 서준을 가끔 흘끗했다. 서준은 손가락으로 게임기 버튼을 누르는 척했다. 하지만 눈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이를 봤다. 누가 말을 끝내고 누가 먼저 웃는지, 웃을 때 눈이 움직이는지, 입만 움직이는지, 누가 물을 마실 때 손이 급해지는지, 천천히 하는지. 한 대표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 계약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희는 투명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옆자리 임원의 눈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떨어졌다. 아주 짧았다. 그러나 서준은 그 짧음을 잡아냈다. 투명이라고 말하는 입술과 숨기자라고 말하는 눈. 미팅이 끝나자 악수가 오갔다. 박수도 나왔다. 다들 완벽해 보였다. 그러자 회장은 서준을 불렀다. 너 어땠지? 서준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동수에게서 몰래 받은 평범한 메모지. 서준은 거기에 짧게 적어왔다. 겉은 반짝, 속은 빈 상자. 웃을 때 눈이 먼저 숨음. 회장은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 번 접었다. 또 한 번 접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수십 명의 분석가 보고서보다 12살 아이의 한 줄이 더 무거웠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계약, 보류한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상대 대표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서준의 쪽지와 딱 맞았다. 회장은 수행원을 불렀다. 제조사, 오늘 안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준을 한 번 더 보았다. 회장의 눈은 이제 의심만이 아니라 어떤 기대까지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위험이었다. 아이가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무전 소리가 끼어들었다. 전무님 라인에서 청소 용역 박동수 관련 자료 요청 들어왔습니다. 동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강민재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 회장실 공기는 더 무거워져 있었다. 류태호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엔 짙은 피로가 고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보안팀장이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 그 뒤로 김 비서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회장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말했다. 말해. 보안팀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어제 인수합병 상대 회사. 실체가 거의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됩니다. 주소지는 임대 사무실. 직원 명단은 허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소리처럼 느껴졌다. 회장은 한 손으로 이마를 누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회장실 한쪽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아이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회장이 낮게 말했다. 네가 수십 명을 이겼구나. 박동수는 숨을 참았다. 기쁨이 먼저 와야 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먼저 왔다. 이런 세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표적이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회장님 지시대로 거래는 즉시 중단했고 내부 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스쳤다. 그는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넘기며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뭘 보고 산 거냐? 그 말엔 분노보다 쓰라림이 더 짙었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자신을 속였다는 자각, 그리고 그 자각을 12살 아이가 만들어줬다는 사실. 회장은 서준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너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라. 박동수는 순간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는 마이너스 조건은 유지한다. 회장이 끊었다. 아이에게 손대는 사람은 내 손으로 정리한다. 동수의 목이 타들어갔다. 마음 한구석이 잠깐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장은 갑자기 창가 쪽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지시했다. 강전무, 지금 여기로 오라고 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준의 손이 스케치북 모서리를 살짝 눌렀다. 아이가 느낀 공기가 달라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밖 복도에서 느릿한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주 차분한 속도였다. 마치 내가 이 방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걸음. 동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상대는 이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겠구나. 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골목은 습했다. 가로등 불빛이 벽에 눌어붙은 포스터들을 비추고 바닥엔 눈 녹은 물이 얇게 고여 있었다. 박동수는 서준을 먼저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문 잠그고 있어. 누가 오면 아빠 부르지 말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묻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동수는 다시 골목으로 나왔다. 숨을 크게 쉬어도 공기가 차갑게만 들어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듯 손뼉을 가볍게 쳤다. 박동수 씨,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너무 두껍지 않은 코트, 너무 편한 표정. 그 편함이 더 위험했다. 동수는 한 발 물러섰다. 누구십니까? 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 일, 기억하시죠? 이자 날짜. 동수의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지만 꺼내들지 못했다. 신호가 아니라 서준의 귀가 먼저 떠올랐다. 아이가 들으면 안 된다. 다른 남자가 골목 끝을 가리켰다. 오늘은 협박하러 온 게 아니라 알려주러 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 기회. 동수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늘그룹 회장님 옆에 당신 아들이 있다면서요. 그 말이 나오자 동수의 무릎이 살짝 풀렸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알려줬는지 그 이름도 알 것 같았다. 남자는 낮게 말했다. 다음번엔 아들이 회장님께 틀린 판단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동수는 숨을 들이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말 되게 하셔야죠. 남자는 웃음을 거뒀다. 안 그러면 집주인보다 먼저 우리가 집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아드님 앞에서. 동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애는 건드리지 마. 우린 손대기 싫어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우리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은 칼처럼 차분했다. 동수는 골목에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서준이 보고 있다는 눈처럼 느껴졌다. 남자들은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대답은 내일까지. 회장 미팅이 또 있다면서요?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동수는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준은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보자 잠깐 멈췄다. 아빠. 동수는 억지로 웃었다. 추운 건 괜찮아.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배신이라는 단어가 얼음처럼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다. 내일 실수해. 류태호 회장의 저택은 도시 안의 다른 도시였다. 정문을 지나자 자갈길이 길게 이어졌고 나무들은 가지 끝까지 잘려 있었다. 박동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들어갔다. 자신의 낡은 구두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것 같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동수는 자신이 여기에 서 있는 게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식탁은 길었다. 은색 식기들이 줄 맞춰 놓여 있었고 음식은 보기만 해도 규칙처럼 정갈했다. 류 회장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친인척들이 자리를 채웠다. 그중 가장 반듯한 얼굴이 강민재 전무였다. 전무는 미소를 지으며 동수 부자를 맞았다. 오셨습니까?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분들이라. 그 말이 더 날카로웠다. 아끼신다는 말이 너희는 여기서 낯설다로 들렸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웃음으로 포장됐다. 청소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손이 참 굳으셨네요. 누군가는 물컵을 들며 코를 살짝 찡그렸다. 그 말은 향이 아니라 계급을 말하는 소리였다. 박동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서준은 말이 없었다. 수저를 들고 밥을 먹다가 주변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웃는 입, 굳은 눈, 너무 빠른 고개 끄덕임. 아이의 눈동자가 조용히 움직였다. 한 친척이 농담처럼 말했다. 요즘 애들은 똑똑하대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동수는 손끝이 떨렸다. 서준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그는 참았다. 참아야 했다. 그때 서준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모두가 들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밥은 맛있어요. 서준은 또박또박 말했다. 근데 아줌마 아저씨들 생각은 맛이 없어요. 숨이 멎는 듯한 정적. 누군가 물을 삼키다 멈췄다. 동수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서준아. 하지만 류 회장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기묘한 만족이 섞여 있었다. 내가 보고 싶은 진짜 말을 아이가 대신 해줬다는 듯. 강 전무는 웃고 있었다. 너무 부드럽게.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그의 시선이 서준의 스케치북을 향해 아주 짧게 붙었다. 테이블 옆 의자에 걸린 낡은 스케치북. 그리고 바로 그때 강 전무의 손이 식탁 아래로 조용히 내려갔다. 식사가 끝난 뒤 동수는 무의식적으로 접시를 들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집에서 늘 하던 습관이었다. 그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엌 쪽으로 접시를 옮겼다. 누군가가 손대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동수는 멈추지 못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는 마음이었다. 그 사이 서준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웃으며 다른 방으로 흩어졌고 거실엔 순간 빈틈이 생겼다. 서준은 의자 옆에 걸어둔 스케치북을 가만히 만졌다. 낡았지만 소중했다. 그때였다. 강민재 전무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준이 맞지?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아까는 솔직해서 좋더라.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전무의 눈가를 보았다. 웃는데 눈이 너무 빨리 깜빡였다. 생각이 바쁘다는 신호. 강 전무는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그거 보여줄 수 있니? 서준은 스케치북을 더 꽉 잡았다. 안 돼요. 강 전무는 웃으며 손을 걷었다. 그래, 그래. 조심성도 있고. 그는 한 발 물러났고 그 움직임이 끝인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동수가 부엌 쪽에서 호출을 받고 잠깐 거실을 비운 사이 강 전무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하게.
스케치북이 의자에서 사라졌다. 서준은 처음엔 몰랐다. 누군가 지나간다 싶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의자에 남은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말수가 적은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동수가 돌아오자 서준이 낮게 말했다. 아빠, 없어졌어. 동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스케치북. 동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소파, 테이블 아래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곧장 한 얼굴이 떠올랐다. 반듯한 미소, 차가운 눈, 강민재 전무. 한편 강 전무는 저택의 작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그의 호흡보다 더 또렷했다. 첫 장엔 가면들이 있었다. 그 다음 장들엔 사람들의 연결선이 있었다. 화살표, 원, 숫자들. 아이가 본 관계가 그림으로 엮여 있었다. 그리고 몇 장 뒤 강 전무는 숨이 멎는 듯 멈췄다. 그림 한쪽에 해외 지도를 닮은 선과 함께 특정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계좌처럼 보이는 배열, 코드처럼 보이는 표시. 강 전무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걸 어디까지 본 거지? 사소한 아이 그림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목줄이 될 수 있는 그림이었다. 강 전무는 스케치북을 덮고 아주 조용히 결심했다. 매장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전무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강 전무는 다시 미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전쟁의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하늘그룹 지하 라커룸은 젖은 걸레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동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이 불안했다. 서준의 스케치북은 끝내 찾지 못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케치북이 없는 손이 이상하게 허전해 보였다. 동수는 서준을 복도 쪽 의자에 앉혀두고 말했다. 오늘은 진짜 조심하자. 눈에 띄지 말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이의 눈은 이미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다. 더 빠르게 웃고 더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동수가 청소 도구함을 열려는 순간 라커룸 문이 벌컥 열렸다. 보안팀이 들어왔다. 구두 소리와 무전 소리가 라커룸 공기를 뚫었다. 박동수 씨, 보안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동수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 요원 하나가 동수의 청소함을 열었다. 걸레와 세제가 쏟아지듯 나오고 그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굴러 떨어졌다. 상자는 고급스러운 케이스였다. 라커룸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보안 팀장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있었다. 마치 원래 여기 있었어라는 듯 얌전히.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였다. 미쳤나? 저걸 왜? 동수는 손이 떨렸다.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저게 왜 제마이너스 회장님 시계입니다. 보안 팀장이 말끝을 자르듯 말했다. 분실 신고 들어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동수의 주머니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갑, 열쇠, 영수증.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이 증거처럼 보였다. 동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살처럼 붙었다.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는 안 가져요. 보안팀장이 서준을 쳐다봤다. 애는 조용히. 동수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영수증을 주우며 낮게 말했다. 제발, 이건 누명입니다. 누가 넣은 마이너스,
그때 무전이 울렸다. 회장님 보고 들어갑니다. 박동수 절도 의심. 동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회장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회장이 의심하면 끝이다. 더 무서운 건 회장이 이미 의심을 배우는 사람이란 사실이었다. 잠시 후 동수는 보안팀에게 끌려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병 너머로 회장실이 보이는 듯 했다. 그곳엔 자신을 믿어주던 눈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눈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다. 서준은 동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아섰다. 아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순간 서준의 얼굴이 아주 조용히 굳었다. 가면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 지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로 흘러나왔다. 들여보내. 동수는 그 한마디가 판결처럼 들렸다. 회장실 앞 복도는 조용했다. 바닥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공기엔 커피향 대신 긴장만 떠돌았다. 박동수는 보안 요원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다. 손은 뒤로 잡힌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묶인 것 같았다. 문이 열리자 류태우 회장이 보였다.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는 빛났고 그 빛이 동수의 얼굴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박동수. 동수는 무릎이 먼저 굽혀졌다. 회장님, 저 억울합니다.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 함에 마이너스 증거가 있잖아. 회장은 마치 지친 사람이 단어를 던지듯 말했다. 네 함에서 나왔다. 네가 아니라면 누가 넣었지? 동수는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에 강민재 전무의 얼굴이 번쩍 지나갔다. 그러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여기서 전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는 완전히 끝장날지도 몰랐다. 게다가 회장은 이미 의심의 문을 열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 들어오는 건 언제나 최악의 생각이었다. 회장님. 동수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며 고개를 숙였다. 제발. 서준이만은. 애는 정말로 마이너스 회장이 그제야 시선을 들었다. 그 눈엔 실망이 있었다. 어제의 기대가 오늘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결국 가난한 것들은 돈 앞에 장사 없군. 그 말이 동수의 가슴을 그대로 때렸다.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회장님. 서준이가 마이너스 서준이가 회장님을 살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이 재능이 내 죄를 지워주나. 동수는 할 말을 잃었다. 증명할 게 없었다. 스케치북도 없었다. 누가 훔쳐갔고 누가 시계를 넣었는지 정확한 증거가 없었다. 회장이 믿어주길 바라는 건 이 세계에선 사치였다. 회장은 손을 들어 보안팀장에게 신호했다. 해고 처리. 그리고 동수를 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내 눈앞에 다시 띄면 감옥에 보내겠다. 동수의 귀에서 감옥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울렸다. 진짜 감옥은 여기였다. 증거 한 조각으로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곳. 그는 몸이 휘청했지만 보안 요원이 바로 팔을 잡아 세웠다. 복도 끝에 서준이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동수는 서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준아, 괜찮아. 아빠가. 그러나 보안 요원이 동수의 손을 쳐내듯 막았다. 접촉 금지. 서준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아이는 회장실 문틈을 똑바로 바라봤다. 회장과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회피가 아이에게는 결정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민재 전무가 복도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그는 완벽한 표정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회장님 뜻이 그러시니 어쩔 수 없죠. 동수는 전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서준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동수와 서준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다. 어제는 기회처럼 보이던 도시가 오늘은 차가운 벽처럼 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준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저 아저씨 웃는데 눈이 아파. 동수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녁, 비가 내렸다. 세상은 물에 씻기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박동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한울그룹 건물을 등졌다. 둘의 어깨는 젖어갔고 발밑은 미끄러웠다. 동수는 말이 없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서준도 말이 없었다. 아이는 아빠의 숨이 거칠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빌딩 뒤편으로 돌아가자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박스, 찢어진 종이, 폐기된 문서봉투. 동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서준이 멈췄다. 서준아? 동수가 부르자 서준은 쓰레기 더미를 바라봤다. 눈이 빨라졌다. 아이의 시선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내 거. 서준이 속삭였다. 여기 있어. 아이의 손이 젖은 종이들 사이로 들어갔다. 동수는 급히 막으려 했지만 서준은 이미 찢어진 종이 조각을 하나 들어 올렸다. 거기엔 연필선이 있었다. 익숙한 선, 스케치북 종이였다. 서준은 비를 맞으며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모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장, 또 한 장. 동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만하자. 젖어. 다 버린 거야. 우리 집으로 마이너스 아빠. 서준이 처음으로 동수를 끊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버린 게 아니야. 서준은 종이 한 조각을 뒤집었다. 그 뒷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아이의 그림이 아닌 볼펜으로 급하게 휘갈긴 숫자였다. 0과 1과 7과 9. 반복되는 배열. 그리고 옆에 영어 약자 같은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동수는 고개를 숙여봤다. 이게 뭐야? 서준의 눈이 좁아졌다. 저 아저씨가 써놓은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그림인 줄 모르고 메모지처럼. 동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소한 낙서 같아 보이지만 이 세계에서 숫자는 문이었다. 돈의 문, 비밀의 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 서준은 종이 조각을 비에 젖지 않게 품에 넣었다. 그리고 동수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지만 잡는 힘은 단단했다. 아빠, 이거면. 서준이 말을 고르다 말했다. 우리 도둑 아니야.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어. 동수는 그 말에 멍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위로 올라갈 사다리가 나타난 느낌이었다. 그때 뒤쪽에서 자동차 라이트가 비쳤다. 쓰레기장 쪽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검은 세단. 창문은 어두웠고 와이퍼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동수는 본능적으로 서준을 뒤로 숨겼다. 서준아, 뒤로. 세단이 멈췄다. 누군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변했다. 동수는 침을 삼켰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이 동수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지금이야. 뛰어. 동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한 채 아이와 함께 비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같은 밤, 류태우 회장의 저택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TV 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침실의 조명은 낮게 깔렸고 커튼은 끝까지 닫혀 있었다.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약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은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양. 그 규칙이 그를 살려왔다. 하지만 오늘 약통을 여는 손이 망설였다. 이유를 그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켠이 서늘했다. 문이 열리고 강민재 전무가 들어왔다. 그는 친절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장인어른, 약 드실 시간입니다. 회장은 전무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그 눈에는 서준이 떠 있었다. 가면을 그리던 아이. 회장은 잠깐 입술을 굳혔다. 그 청소부. 정말 훔쳤을까? 강 전무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장인어른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 말이 맞았다. 맞는데 회장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의심은 늘 늦게 찾아왔다. 결정은 빠르고 후회는 느리다. 강 전무는 물컵을 들고 와 약을 건넸다. 손놀림은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할 틈이 없게 만들었다. 그는 약봉투에서 알약을 꺼내 회장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은 알약을 내려놨다. 오늘은 색이 다르군. 강 전무는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제약사에서 바뀐 겁니다. 같은 성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고 회장은 약을 삼켰다. 물을 한 모금 넘겼다. 그리고 잠깐 후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시야가 아주 얇게 흔들렸다. 강 전무는 가까이 다가가 회장의 어깨를 받쳤다. 장인어른,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잠깐 굳는 느낌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침대 끝을 잡으려 했다.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급하지 않았다. 아주 차분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들어왔다. 도구들이 움직였고 사람들의 손이 바쁘게 오갔다. 그 바쁨 속에서 강 전무는 한 발 뒤로 물러나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날 밤 류태오 회장은 의식을 잃어갔고 저택엔 긴급이라는 단어가 달라붙었다. 새벽 무렵 하늘그룹에 공지가 돌았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안건, 회장 해임 및 신임 대표 선임. 세상은 회장이 쓰러졌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누군가가 그 쓰러짐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박동수와 서준은 갈 곳이 없었다. 비를 피하려 들어간 곳은 찜질방이었다. 입구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동수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손목에 남은 보안요원의 손자국 같은 기억을 지우려 손을 비볐다. 서준은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구석 매트에 앉아 있었다. 스케치북 대신 비에 젖지 않게 품에 넣은 종이 조각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다. 숫자. 그 숫자가 아이의 눈엔 길처럼 보였다. 동수는 무릎을 안고 앉았다. 서준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목소리가 작아졌다. 시골로 가자. 아빠 친구가 공장이라도 소개해 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도망가면 동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냐? 회장은 우리를 내쫓았고, 전무는 무섭고, 아빠는 빚도 있고. 말이 끝날수록 동수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는 아버지였지만 오늘만큼은 너무 작았다. 반지하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그때 서준이 담요를 밀어내고 일어섰다. 아이는 동수 앞에 똑바로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도망가면 우리가 진짜 도둑이 되는 거야. 동수의 눈이 흔들렸다. 서준아, 난 도둑아들 하기 싫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는 훔친 적 없어. 근데 도망가면 사람들이 아빠를 영원히 도둑이라고 생각해. 동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아이 앞에서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울면 안 됐다. 대신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참 후에야 말했다. 그 한마디가 결심이었다. 동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준을 보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아빠가 누명을 벗자 동수는 이를 악물었다. 진실을 밝히자 내가 찾은 그 숫자, 그걸로.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종이 조각을 다시 접어 동수 손에 쥐어줬다. 마치 열쇠를 건네는 듯했다. 동수의 손바닥이 그 종이를 감싸자 숫자가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TV 쪽에서 뉴스 속보 자막이 지나갔다. 한울그룹 유태호 회장 건강 악화. 동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서준을 봤다. 시간이 없어. 서준이 낮게 말했다. 그럼 더 빨리 가야 해. 그리고 바로 그때 동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이번엔 진동이 아니라 추격처럼 느껴졌다. 동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전원을 껐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추적이 시작된다는 걸. 다음 날, 낮, 공원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있었다. 벤치마다 누군가 앉아 있었고, 나무 아래엔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 아저씨도 보였다. 박동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서준의 손을 잡은 채 공원 한쪽 끝으로 걸었다. 서준아, 말 없지. 동수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빠가 김 비서님만 만나고 바로 갈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은 주변을 살폈다. 사람들이 웃는지, 급한지, 누가 누굴 보는지. 그 눈은 이제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경계였다. 잠시 후 공원 입구 쪽으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김 비서였다. 그는 멀리서도 동수를 알아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훑었다. 눈빛이 겁과 충성 사이에서 갈렸다. 김 비서가 낮게 말했다. 박동수 씨, 여기서 이러면 위험합니다. 동수는 바로 종이 조각을 꺼내 보여줬다. 찢어진 스케치 종이, 뒷면에 적힌 숫자. 동수의 손이 떨렸다. 이거 서준이가 찾았습니다. 강 전무가 무심코 써놓은 것 같아요. 김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종이를 받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다. 마치 손에 닿는 순간 자신도 공범이 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이 숫자. 김 비서가 숨을 삼켰다. 그냥 낙서가 아닙니다. 동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뭡니까? 이걸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까? 김 비서는 잠깐 뒤로 물러섰다. 공원 벤치에 앉은 사람들, 지나가는 학생들,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접근 코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 비서가 말했. 강전무 라인이 자금 흐름을 여러 겹으로 숨기는 걸요. 동수의 머리가 멍해졌다. 숫자 하나가 돈의 길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조용히 김 비서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김 비서는 서준을 보고 잠깐 눈을 피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봤다. 그 눈빛엔 부끄러움이 섞였다. 무섭지.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회장님이 그렇게 떠나시는 거야. 동수는 그 말을 붙잡았다. 그럼 도와주십시오.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주주총회가. 김 비서가 이를 악물었다. 손가락이 바지 옆선을 움켜쥐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동수 씨, 오늘 밤 회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수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원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김 비서는 단호했다. 숫자만으로는 조작이라고 우길 겁니다. 자금 흐름이 찍힌 원본. 그걸 찾아야 해요. 동수는 목이 말랐다. 회사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스스로 덫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길도 없었다. 그는 서준을 바라봤다. 아이는 겁먹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해야 하는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김 비서는 동수에게 작은 종이를 하나 더 건넸다. 순찰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지하 문서고 비밀번호. 그는 덧붙였다. 들키면 끝입니다. 그러니 청소부처럼 들어가세요. 동수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오늘의 이 만남이 전쟁의 첫 동맹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원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이쪽을 바라보는 게 보였다. 김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헤어집시다. 그는 급히 뒤돌아섰다. 동수는 서준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걸음이 빨라졌다. 그들의 등 뒤로 바람이 아니라 감시가 따라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하늘구름 마천루는 낮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유리벽은 도시의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마치 감이 들어오면 잡아먹겠다는 경고 같았다. 박동수는 오래된 청소복을 다시 입었다. 모자까지 눌러쓰고 손엔 청소도구가 든 가방을 들었다.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았다. 서준은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 뒤에 숨어 있었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안고 동수를 바라봤다. 동수는 아이 앞에서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만들었다. 아빠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게. 동수는 말끝을 다잡았다. 너는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서준이 작게 말했다. 아빠, CCTV는 눈이에요. 동수는 그 말에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할게. 그는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출입구엔 야간 경비가 서 있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이며 직원 카드처럼 보이는 임시 패스를 내밀었다. 김 비서가 준비한 것이었다. 경비는 동수를 한번 훑어보고는 귀찮다는 듯 손짓했다. 빨리 하고 나가. 문이 열렸다. 동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들어갔다. 유리탑 안으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발소리가 울리지 않게 조심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머릿속엔 순찰 시간표가 계속 떠올랐다. 10분 뒤 1층 순찰, 7분 뒤 지하 주차장. 숫자는 규칙이었다.
규칙을 읽으면 살 수 있었다. 문서고는 지하에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은 종이 냄새가 진했다. 서류가 쌓여있는 선반들이 어둠 속에 줄 맞춰 서 있었다. 동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켜는 순간 누군가 볼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 화면 밝기를 최소로 줄이고 빛으로 파일 라벨을 훑었다. 해외 법인 자금 이동 계약서 원본.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동수는 몸을 굳혔다. 순찰 시간.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서류 선반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동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H&N Overseas, 자금 흐름. 그는 그 파일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천장 스피커에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다. B-B CCTV가 방향을 바꾼 듯한 기계음. 그리고 곧이어 비상벨이 울렸다. 위잉. 동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들켰다.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문서고 문으로 뛰어나왔다.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거기 누구야? 경비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동수는 비상계단 쪽으로 달렸다. 발소리가 카펫 없는 바닥에서 크게 울렸다. 한 번 삐끗하면 끝이었다. 그는 계단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전 소리가 계단 안까지 따라 들어왔다. 침입자 확인. 비상계단으로 이동 중. 동수는 이를 악물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려갈수록 아래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위도 아래도 막혔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순간 동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증거를 찾는 일이 아니라 살아서 나가는 일이라는 걸. 비상계단은 숨이 찼다. 박동수는 한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뒤에서는 경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래에서도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위도 아래도 길이 아니었다. 동수는 계단 중간에 있는 작은 창문을 보았다. 바깥 공기가 보였다. 그리고 아래쪽 건물 옆 좁은 공간에 서준이 기다리고 있을 자리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서준아. 동수는 속으로 부르며 이를 악물었다. 경비의 손전등 불빛이 계단 벽을 훑었다. 빛이 동수의 그림자를 잡아당겼다. 거기 멈춰. 동수는 한 계단을 뛰어내리듯 내려갔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몸이 휘청했다. 그는 난간을 꽉 잡았지만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수는 이를 악물고 창문 앞으로 달려갔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흔들었다. 안 열렸다. 뒤에서 소리가 더 커졌다. 잡아. 동수는 주머니에서 열쇠 같은 도구를 꺼내 겨를이 없었다. 그는 어깨로 창문을 밀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으로 온몸을 실어 밀어붙였다. 창문이 덜컥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동수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아래쪽에 서준이 있었다. 아이는 약속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동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서준아. 그는 낮게 외치며 가방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받아. 서준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두 팔을 벌렸다. 동수는 한순간 망설였다. 던지면 정말 끝나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던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사라진다.
그는 가방을 던졌다. 가방은 밤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서준이 비틀거리며 받았다. 아이의 무릎이 잠깐 꺾였지만 가방은 놓치지 않았다. 동수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속삭이듯 외쳤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서준은 잠깐 동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 수천 마디가 들어있었다. 아빠를 두고 가야 해? 정말 가야 해?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을 안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 순간 경비들이 계단 위로 달려들었다. 동수는 몸을 돌려 경비를 향해 팔을 벌렸다.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여기야, 여기. 경비들이 몰려왔다. 동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이 미끼가 되는 것. 그게 아들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경비가 동수의 팔을 잡아 꺾었다. 동수는 이를 악물었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표정을 찌푸리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뭐라고? 경비가 소리쳤다.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창문 밖 어둠을 향해 있었다. 서준이 사라진 방향. 그곳이 그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비의 무전기가 울렸다. 대상 확보. 지하 보안실로 이송. 동수는 끌려 내려갔다. 계단이 끝없이 길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이상하게도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다. 서준이 달리고 있다. 그 한 생각이 그를 버티게 했다. 지하 보안실은 창문이 없었다. 시계도 없었다. 밝은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고 벽은 깨끗한데 숨이 막혔다. 박동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은 묶이지 않았지만 2명의 보안 요원이 양쪽에 서 있었다. 움직일 틈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강민재 전무가 들어왔다.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마치 파티에 온 사람처럼 이곳이 지하인지 천장인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강 전무는 의자 맞은편에 앉지도 않았다. 천천히 동수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동수 앞에 섰다. 박동수 씨. 그는 낮게 말했다. 당신 생각보다 골치 아프네. 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띵했지만 눈은 흐리지 않았다. 서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강 전무가 웃었다. 그걸 내가 물어야지. 그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서류, 그리고 아이, 둘 다.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 전무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거래하자.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 서류만 돌려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그 말은 달콤해야 했다. 하지만 동수에게는 썩은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강 전무의 미소가 아주 얇아졌다. 그럼 협박으로 가야겠네. 그는 보안 요원에게 손짓했다. 요원이 동수 앞에 휴대폰을 놓았다. 화면엔 반지하 골목 사진이 있었다. 동수의 집, 창문, 문, 좁은 계단. 누가 찍었는지 너무 선명했다. 강 전무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약점이지. 동수의 손가락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만해. 강 전무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만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 동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떴다. 그 눈빛은 이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엇을 잃어도 지켜야 할 게 생긴 사람의 눈빛이었다. 내 아들은, 동수가 낮게 말했다. 내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강 전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동수는 말끝을 더 눌렀다. 넌 이미 졌어. 너는 가면을 벗을 줄 몰라. 강 전무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안 나왔다. 그는 잠깐 침묵했다.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좋아. 그는 몸을 돌리며 말했다. 경찰에 넘기면 시끄러워진다. 너는 여기 둔다. 나는 주주총회로 간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강 전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서준이 못 오면 너는 영원히 여기서 끝이야.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서준이는.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안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가 뛰는 발소리가 들렸다. 급했다. 너무 급했다. 동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침 병원 VIP실은 호텔처럼 조용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바깥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게 반사될 뿐이었다. 류태호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옆에는 의료진이 남긴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손은 이불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재 전무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정장은 완벽했다. 구두도 반짝였다. 그는 회장 얼굴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장인어른.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차가웠다. 편히 쉬세요. 이제 제 세상입니다. 그는 회장의 손을 잠깐 잡는 척했다. 따뜻한 척, 효자인 척. 하지만 눈은 창밖이 아니라 시간을 보고 있었다. 주주총회까지 1시간. 그 1시간이 세상을 바꾼다. 김비서가 문틈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전무님, 주주들 대부분 이미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이 참석 못하시면 마이너스 못해. 강 전무가 말을 끊었다. 그분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는 의료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이동은 안 됩니다. 알겠죠?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반박할 수 있겠나? 이 병실의 공기는 사실이 아니라 권력이 결정했다. 강 전무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에 메시지를 보냈다. 청소부 박동수. 계속 격리. 아이는 포착 시 즉시 차단.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다. 회장은 눕고 동수는 갇히고 서준은 연락이 끊겼다. 진실은 종이 위에만 있고 종이는 이제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올 것이다. 강 전무는 창가로 가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유리탑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탑들 위로 오늘 자신이 올라설 것이다. 그때 의료진이 말했다. 전무님, 회장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기도. 강 전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착각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주주총회장으로 세상을 바꾸러. 문이 닫히는 순간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류태호 회장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움직임. 하지만 그 움직임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같은 시간 지하 보안실의 박동수는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멀고 낮은 방송 소리만이 있었다. 주주총회 안내. 같은 말들이 웅웅거렸다. 동수는 눈을 감았다.
서준아, 제발. 세상은 악인에게 완전히 유리해 보였다. 출구가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하 보안실 천장 스피커에서 짧은 공지가 울렸다. 주주총회 50분 전. 출입 통제 강화. 동수는 그 말이 종소리처럼 들렸다. 끝을 알리는 종소리.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정문 앞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걸. 본사 정문 앞. 바람이 차가웠다. 회색 하늘 아래 유리탑은 더 높아 보였고 사람들은 주주총회 소식을 들은 듯 바쁘게 오갔다. 출입 게이트 앞에는 경비들이 평소보다 2배로 서 있었다. 손에는 무전기, 눈에는 경계. 그때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신은 박서준이 정문으로 걸어왔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었다가 마른 듯 삐죽했고 손에는 가방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멈추지 않고 게이트 앞까지 왔다. 경비가 팔을 뻗어 막았다. 야, 너 어디야? 출입 통제야. 서준은 고개를 들어 경비의 얼굴을 봤다. 눈 밑은 피곤했고 입은 딱 굳어 있었다. 서준은 잠깐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아니라 종이와 연필이 있었다. 경비가 비웃듯 말했다. 뭐야, 낙서하러 왔냐? 나가.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연필을 꺼내 종이를 펼쳤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경비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아이의 손이 멈추지 않자 서서히 시선이 몰렸다. 몇 분도 안 될 그림이 완성됐다. 서준은 종이를 들어 경비에게 보여줬다. 거기엔 경비들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강민재 전무의 목줄에 묶인 사냥개처럼 같은 방향만 바라보는 눈, 누군가의 손짓에만 움직이는 몸. 경비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서준은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들은 개가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정문 공기를 갈랐다. 경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불편하게 발을 옮겼다. 그때 가장 나이가 있어 보이는 경비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명찰은 달아 있었고 눈가엔 오래된 주름이 있었다. 그는 서준을 똑바로 봤다. 너, 경비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청소부 아들 맞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지금 안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경비대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예전에 회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한 번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줘서 여기까지 버텼다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서준은 사람을 봤다. 경비대장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그리고 주변 경비들에게 짧게 말했다. 길 비켜라, 대장님. 규정이 마이너스 내가 책임진다. 경비대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애를 들여보내. 게이트가 열렸다. 서준은 가방을 더 꽉 안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유리탑 안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이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경비대장은 서준의 등 뒤를 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사람으로 남자. 그리고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정문 이상. 누가 통과했다. 즉시 확인. 경비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시간은 서준 편이 아니었다. 병원 VIP실 복도는 길고 하했다. 형광등이 고르게 빛났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서준은 숨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달렸다. 신발 바닥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얘야 하고 부르려 했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다. 병실 문 앞엔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서준이 다가가자 요원이 손을 들어 막았다. 출입 금지야. 서준은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와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할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회사도 아빠도 다 같이 죽어요. 요원이 잠깐 당황한 틈을 타 서준은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병실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 기계 소리, 조용한 발걸음, 낮은 숨. 류태호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서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동수가 던져준 파일, 그리고 자신이 다시 그린 스케치북 몇 장이 나왔다. 아이는 그것들을 조심히 회장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병실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준은 회장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서준은 놓지 않았다. 아이는 회장 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할아버지. 서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가면 쓴 괴물들이 회사를 먹으려고 해요. 서준은 숨을 들이켰다가 더 또렷하게 말했다. 아빠는 도둑 아니에요. 아빠는 나를 살리려고 잡혔어요. 할아버지도 일어나야 해요. 병실 공기가 잠깐 멈췄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서준은 회장 손가락을 가만히 만졌다. 움직여줘라고 말하는 대신 손으로 부탁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준의 손을 찾는 듯, 이불 위를 더듬는 듯, 아이는 숨을 삼켰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살아있는 분노 같았다. 서준은 더 꽉 잡았다. 맞아요. 할아버지, 화났죠. 회장의 손이 서준 손을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붙잡았다. 힘은 약했지만 의지는 강했다. 서준의 눈이 빛났다. 깨어날 수 있어. 아이는 확신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전무님이 오십니다. 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강민재 전무,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회장 손을 잡은 채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 지금 일어나야 해요. 지금 아니면 다 빼앗겨요.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란이야. 대회의실은 전쟁터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긴 테이블, 정갈한 명패, 빔 프로젝터, 그리고 수십 명의 주주들.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계산하고 있었다. 의사봉이 놓인 단상 뒤로 하늘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다. 강민재 전무는 단상 앞에 섰다. 검은 정장, 안정적인 목소리, 완벽한 미소.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회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강 전무는 그 반응을 즐기듯한 박자 쉬었다. 저는 장인어른을 존경합니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하지만 기업은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다. 강 전무의 입꼬리가 더 넓어졌다.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이 방에서 가장 안전한 무기였다.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었다. 이제 안건 1회장 해임 및 신임 대표 선임 마이너스 강 전무는 마지막으로 말하듯 덧붙였다. 저는 회사와 주주 가치를 위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순간 주주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책임은 곧 권력이라는 뜻이었다. 표결이 시작되려 했다. 의사봉이 내려오려는 찰나 마이너스 쿵. 회의장 문이 크게 열렸다. 공기가 갈라졌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경비대장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낯익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박서준이었다. 아이는 숨을 헐떡였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 전무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미소를 만들었다. 저 아이가 왜 여기에 마이너스 사회자가 당황해 말했다. 여기는 출입 통제 마이너스 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 도둑이 있어요. 회의장이 다시 얼어붙었다. 누군가 웃으려다 실패했다. 강 전무는 이빨을 살짝 악물었다. 경비. 그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뒤쪽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바쁘고 무거운 발소리. 마치 끝내 도착한 사람의 발소리. 사람들이 문 쪽을 다시 보았다. 서준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틈 사이로 링거대가 먼저 보였다. 링거대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는 듯했다. 그 링거대를 잡고 들어오는 손은 늙었지만 단단했다. 유태호 회장이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그 눈은 지금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다. 강민재 전무. 회장의 옆에는 경비대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절뚝거리는 박동수가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고 옷은 구겨졌지만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다. 동수는 한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듯 걷고 있었고 다른 손은 회장 뒤를 따라잡기 위해 뻗어 있었다.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다. 회장님, 지금 이게 무슨 마이너스 강 전무가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당장 꺼. 저 미친 노인네 끌어내.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류 회장이 손을 들었다. 그 손짓 하나에 경비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길을 막았다. 의외의 장면이었다. 시스템의 사람인 줄 알았던 경비가 오늘은 사람의 편에 섰다. 회장은 말없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다. 잠깐 멈췄다. 마치 이걸 누르면 모든 게 뒤집힌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강 전무가 비웃듯 말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망상이라도 마이너스 조용히.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봉보다 무거웠다. 회장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첫 장은 해외 계좌 내역이었다. 숫자, 날짜, 송금 라인. 이어서 두 번째 장엔 자금 흐름의 연결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장 마이너스 서준의 그림이었다. 아이의 연필선이 화면을 채웠다. 가면 쓴 얼굴들, 연결선, 숫자 코드, 그리고 강민재 전무 옆에 그려진 뱀혀. 방금까지 아이 낙서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설명이 되어 있었다. 서준은 단상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 숫자는 저 아저씨가 버린 종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은 돈이 가는 길이에요. 아저씨 얼굴이 바뀌는 순간마다 선이 바뀌었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켜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눈치를 봤다. 강 전무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조작입니다. 누가 그런. 그때 김 비서가 회의장 뒤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경찰의 발걸음이 단단하게 바닥을 찍었다. 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본 서류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내부 감사 착수했습니다. 강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짝 굳었다. 그의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오늘 가장 큰 증거처럼 보였다. 회장이 낮게 말했다. 나는 눈이 멀었었다. 그는 서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 눈이 되어 주었다. 동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살기 위해가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이 강 전무 앞으로 다가갔다. 강민재 씨, 동행하시죠.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강민재 전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직도 그는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흔들렸다. 마치 오래 붙여둔 가면이 접착력을 잃는 순간 같았다. 이건 강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서류를 마이너스 회장님, 장인어른, 정신이. 류태호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강 전무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 눈빛 안엔 후회가 있었다. 내가 왜 너를 믿었나라는 후회. 경찰이 다시 말했다. 강민재 씨. 강 전무는 주주들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여러분, 이건 기업 사냥입니다. 어린애 그림에 속으실 겁니까? 그 말에 잠깐 흔들리는 표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화면에 떠있는 자금 흐름과 원본 서류, 그리고 김 비서의 증언이 그 흔들림을 바로잡았다. 주주들은 빠르다. 위험을 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 전무에게서. 서준이 강 전무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얼굴이 나왔네. 강 전무의 눈이 서준을 찌를 듯했다. 너 같은 게 뭘 알아?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 전무의 얼굴을 스케치북 없는 손으로 공중에 그리듯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을 읽었다. 류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강민재. 그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지위를 끝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었다. 너는 내 약점을 가족이라 착각한 거다. 강 전무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수를 봤다. 청소부 주제에 동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절뚝거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청소부가 더러운 게 아니라 동수가 낮게 말했다.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그 말에 회의장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다. 강 전무는 더 말하지 못했다. 경찰이 그의 탑했고 그는 저항하려다 멈췄다. 저항은 인정이기 때문이다. 강 전무가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끝난 거 아니다. 너희 다 후회할 거야. 문이 닫히자 소리가 끊겼다.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다. 류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동수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박동수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다. 동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준이 옆에서 아빠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이 동수를 다시 서 있게 했다. 회장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너. 그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고맙다. 서준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할아버지, 다음엔 사람 얼굴로 웃어요. 회의장에 누군가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풀린 숨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유리탑 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온 듯했다.